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값 뛴 안철수, 총선 성적은 어떨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의료 봉사 끝내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요. 자, 그리고요, 김종인 놓고 진퇴양난, 통합당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입니다. 몸값 올린 안철수 다시 서울로 2주간 자가격리 후 당무 복귀. 그렇습니다. 지금 한 13일 정도 의료봉사했죠. 그러니까 대구에 머물렀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당무를 보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나 평가가 이렇습니다. 몸값 확실히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선거 끝나면 중단된 의료봉사 계속할 것이다. 국민의당 선거체에 돌입했고요. 후보자처 면접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의료봉사 마친 안철수, 총선 끝나면 다시 오겠다. 대구로 다시 간다 얘기했습니다. 자가격리 중 총선 메시지 낼 듯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로서 충실하게 선거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희망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생각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과 함께 대구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단된 의료 자원 봉사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굉장히 힘든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확실히 대구 경북에 어필을 한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를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메시지를 크게 던졌지 않나.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이 의회의 한방입니다. 기존 문법에서 벗어난 의회의 한방. 가장 최근에 가장 성공했다 하는 것이 여당이 했던 4+1 체제였습니다. 4+1 체제는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존 문법에서 탈락한 기존 문법을 이탈하는 의회의 한방이었는데 그 4+1을 통해서 정부 여당이 큰 재미를 한번 봤죠. 공수처도 선거 통과시키고 선거법도 통과시키는. 또 의회의 한방이 또 하나 있었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 그것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의회의 한방. 설마 했죠, 다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성공을 봤죠. 또 모방하는 여당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일탈한 새로운 의회의 한방을 통해서 기존의 문법과 다른 장문을 씀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의료봉사는 국민의당이 저조한 지지율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의 지렛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이 하나 만들어냈다.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필은요,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선거입니다. 한 달 남았거든요.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나옵니다. 지역구 출마 안 합니다. 그럼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의석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과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이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난에서 정치인이 백의종군을 하는 모습, 그리고 한껏 낮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치가 바로 국민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국민들에게 큰 신금을 한번 울려주지 않았나. 저는 국민의당 동그라미 찍는 국민들 예상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석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2자릿수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몇 자리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만 해도 다음 대선으로 나가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안 대표가 비례에서 2자릿수에 육박하게 그래도 가깝게 받는다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안 대표가 큰 의미 있는 큰 한 걸음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평가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각광받다 그 후에 좀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고, 미국에 다녀와서 창당을 했을 때 커다란 반향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구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럽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아니라 의사 안철수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예. 정치인 안철수는 별로 재미를 못 봤다. 다시 복귀 이후에도. 그러나 최초의 세상에 안철수를 알린 컴퓨터의 병을 치료하는 예. 안철수.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안철수. 둘 다 전문가 안철수입니다. 예, 그 모습은 오히려 어울린다. 이 얘기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아플 거예요. 전 우리 최 의원과 조금 견해가 좀 달라 보이는데 예. 어차피 이번에 비례정당을 내세워서 예. 평가를 받아도 30석 중에 몇 자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선거 국면이 갈수록 예. 결국 양쪽 당의 지금 거대 두 정당의 예.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투표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례 투표 역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비례 투표는 있다. 더더욱 그렇다면 양쪽 당으로 쏠림이 예. 불가피할 거다. 중도층이 대거 이번 선거에 나와서 투표를 한다면 예. 4년 전처럼 특정 정당에 예. 정말 싫다는 아주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쪽이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라는 예. 국민의당의 지역구도 밀어주고 예. 비례대표도 밀어줬는데 예. 이번에는 지역구는 후보가 아예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수 쪽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과 뭐 통합 운운하는 예. 얘기가 오갔을 정도로 이미 색깔을 잃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안철수는 이제 본인 스스로와 주변의 일부 지지자들 예. 중심으로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개인 안철수가 이제 다음 대선에 도전하는 이제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서 뛰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굉장한 흡입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 흡입력이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치 지형이.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의 전망과 윤경호 위원의 전망이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요. 이 총선에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있을 것이다. 네. 최경철 위원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게요. 예.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게 지금까지 별로 없었지만 거대 양당도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꼼수만 보여준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예. 지금 찍을 데가 없습니다. 찍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준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예. 어쨌든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한 3가지 정도라면 예. 하나가 국민과 공감하는 것,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감하는 능력, 예.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예. 그 3번째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 이 3가지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예. 앞에 2개에서는 충분히 보여줬다. 예. 무엇을 원하는지 공감하는 거와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까지는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한 표가 안철수 그 당으로, 안철수 대표의 당으로 예.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더더군다나 비례정당이나 이런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대 양당의 이기심, 예. 그런 어떤 폐해, 이것이 다시 그 경고음이 지금 국민들에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이번에는 중도층에서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희망에 한번 투자를 해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관건인데 이번에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안철수란 인물을 정치인으로 평가해서 표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의사 안철수로 인정해서 환호한 것뿐이다. 이걸로 멈출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총선이 끝나야 합니다. 사실은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인물을 놓고 진퇴양난이다. 이런 평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언론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선거지 못한다. 못한다는 이유가요. 이 공동 때문에 그럽니다. 공동. 원래 제안은 상임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몸을 끌 수가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공동으로 한다면 난 못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 걸리적거리게 같이 갈 수 없다. 나 혼자 끌고 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내용 좀 더 보면요. 당 내에선, 미래통합당 내에서는요. 문재인 정권 창출한 사람에게 안방까지 내주겠다는 건가 이런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임선대위원장 안 되고 공동 정도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나 봅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겠죠. 태영호 지금 서울 강남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김종인의 사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가적 모독 뭐 이런 게 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살짝 나왔잖아요. 이 논란이 됐었죠. 본인은 또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또 이게 해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논란이 있자 미래통합당 내에서는요 정병국, 박형중 등을 뭐 선대위원장으로 또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 넣고 진퇴양난이다. 진퇴양난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자니 하나가 캥기고 저쪽으로 가자니 저것도 캥기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공천 개입 논란 우려 아니면 대안 없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 팽팽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일단 근본적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통합당에서 지금 영입을 하라는 거잖아요.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김종인 전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영향력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뭐 저도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저분이 그 겉에서 풍기는 좀 노회한 이미지 그리고 연세가 드셨다는 그런 이미지하고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당장 겉으로만 나타나는 표상적 이미지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단순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던지는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미래통합당 아직도 꼰대 할아버지 정당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엘리트가 보는 이미지와 국민들, 대중이 보는 이미지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황 대표가 여러 번 대화를 하고 이랬을 때 김종인 전 그 의원의 경우는 아주 새로운 진보, 중도를 아울 수 있는 그러한 노예함 그리고 노련함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의원을 만약 영입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시킨다 한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나 미래통합당이 품어야 할 중도의 지지자들이 미래통합당이 바뀌었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매우 부족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김종인 의원께서도 선방을 치는 것이 아닌가. 나 안 할란다. 내가 왜 그 하나 이렇게 해서 정리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역할이 아닌 오히려 감산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선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결국 갈까요? 아니면 가지 못할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 개혁 공천을 하고 기득권을 좀 몰아내고 세대 교체를 이루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공천의 모든 핵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을 때 김종인 카드가 부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일정 부분 해냈거든요. 근데 지금 김종인 그 전 대표가 지금 영입이 된다?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최경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게 과거의 인물을 데려오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지 못하는 정당이구나, 이 정당은.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정당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부의 기준도 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김미균 씨를 심각하게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우호적인 SNS 글을 썼다는 거 하나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진영으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철새에도 무슨 사회의 급수가 있고 왕후장상이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준도 상당히 흔들리고 좋을 게 없다. 저도 최경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예. 굉장히 동의를 하고 예. 오히려 여당의 지금 그 어떤 실수 이런 예. 거로 득점을 해야 될 때 예. 정말 야당 복은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이 뭐 공천 작업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지만 다들 조금씩 뭐 이렇게 잡음 같은 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요 정의당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롤 대리 게임. 그렇죠. 이 대리 게임 논란이 됐었죠. 류호정, 재신임, 비례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비례잡음 더 커지나. 여기가 논란이 있었는데 재심을 했다는 거에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반면에 과거에 음주운전 뭐 이런 게 논란했던 신장식 후보 6번이었습니다.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좀 다르게 판단이 됐다. 그러면서 조금 논란이다 이런 거거든요. 다음 기사는요. 정의당의 비례 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대로면 여기서 말한 이대로란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 뭐 연합정당을 갖게 된다면 이 얘기입니다. 비례 47석 가운데 민주당 측은 21석, 한국당 측은 미래한국당이죠. 17석, 그리고 정의당은 6석 가져갈 가능성. 원래 정의당은 이 정도로 기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 선거법 바꾸고 갔을 때. 그러니까 정의당 의석수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당과 민생당의 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뭐 정의당이 그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그 이유는 이 정의당으로서는 그동안 이 각종 선거에서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해온 의미를 그 축소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정의로운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 논란이 돼서 일부 후보는 자진 사퇴, 일부 후보는 재신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투표로 표를 몰아서 일부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당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몇몇 당은 지금 내놓죠. 정의당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당 이 구조에서 진정한 진보 정당의 한 축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정강이나 아니면 정책에서 많이 내놨고 그거에 호응을 해서 기대를 한 분들이 표를 몰아줬던 측면이 있죠. 그러나 중간에 거쳐오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번의 경우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내부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인정을 해야죠. 신장식 후보의 자진 사퇴는 100번 옳은 걸로 보입니다. 1번으로 배정된 젊은 후보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의 의미를 따져보건대 기존의 정당 정치에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기에 장벽이 많은 소수자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여성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여성, 얘기하지 청년 않습니까? 뭐 이렇습니다. 여성, 청년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내부 검증에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만 경중을 따지는 측면에서는 이제 정의당은 1번인 유호정 후보를 재신임해버렸으니 결국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수밖에 판단을 없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유권자를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비난의 몫은 야당은 저걸 빌미로 삼아서 훨씬 큰 비난을 할 수는 있겠죠. 저는 아까 다시 좀 돌아가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내에 아마 적지 않은 반발이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근데 이 반발이 당내 반발을 넘어서 외부에 지금 한국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김종인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고
하는 게 앞에 우리 다른 두 패널들이 얘기를 하셨던 게 고스란히 저는 투영이 됐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예.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자칫 잘못하면 각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만 가서 투표할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혐오감이 예. 커져 있고요. 그렇다면 투표율은 60%를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 넘기는 정도의 평소에 비해서 낮은 투표율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몫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정당이 각각 자기들의 논리와 이유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30일 뒤에 유권자들이 그걸 다 판단할 겁니다. 한 달 뒤에 이 시간 과연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떤 뉴스 나올지요. 알겠습니다.